안녕하십니까. 대한전기학원 발송배전기술사 논술반을 맡고 있는 송재준입니다. 오늘 134회 발송배전기술사 시험 1교시와 2교시 해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번 133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금 평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난이도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근거는 기존의 이제 기출문제에 제출제되는 비율과 기본서 내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 134회가 비교적 조금 평이한 수준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평이하다고 해서 또 합격자가 또 항상 많이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보다는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나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합격자를 낼까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 여건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험 결과는 끝까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뭐 한두 문제 내가 실수했다. 나는 너무 완벽하게 이번에 답안지를 작성했다고 해서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되고,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1교시하고 2교시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1번. 전류와 자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암페어의 주외적분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 1번 문제는 저희가 작용 인덕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암페어 주외적분 법칙이 되겠죠. 정의로 말씀을 드리면, 전류가 흐르고 자개는 그 회전 경로를 일주하면서 적분하면 그 회전 경로를 주변으로 하는 원형 단면을 통과하는 전류의 크기와 같고,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권수를 n턴이라고 하면 다음 관계가 성립을 한다 해서 인테그랄 HDL의 NI 암페어턴 형태의 식이 나오고요. 좀 더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게 지금 결국은 길이, 회전 반경의 길이 원주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2파이 R이 될 거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H는 2파이 R이 되기 때문에 이게 NI가 되고, H는 2파이 R의 NI 암페어 턴 미터가 된다는 게 이제 주외적분 법칙의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발송 배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 앞에 나왔던 요 정의하고 뒤에 나왔던 요 그림하고 요 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숙지가 되신 편이시기 때문에 이 1번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교시 문제는, 자, 1교시 문제는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물어본 거를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물어본 걸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뭐 다른 뭐 데코레이션이나 뭐 이런 부연 설명 같은 거보다는 물어본 거를 정확하게 쓰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요 정의와 요 나왔던 식, 구성도, 요 식만 정확하게 기술이 되시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거고, 그렇다고 뭐 이거를 엄청 잘 쓴다고 해서 점수가 또 그렇게 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1번 문제는 뭐 정의, 구성도, 식, 요 정도 정확하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차 발전기와 터빈 발전기 아래 항목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해놓고 꼭 집어서 회전수와 극수, 회전자의 구조, 발전기 형식, 단락비, 출력 특성, 여기 이제 꼭 집어서 물어봤단 말이죠. 그럼 이 꼭 집어서 물어본 거는 꼭 집어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항상 1번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물어본 게 수차 발전기와 터빈 발전기에 대해서 회전수와 극수. 자, 우리가 수차 발전기는 다극기이기 때문에 회전수가 작고, 터빈 발전기는 극수가 적기 때문에 2극에서 4극이기 때문에 회전수가 커서 고속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2극, 4극을 구분할 때 우리 일반 화력들은 보통 2극을 쓰고요. 원자력은 얘는 과열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4극을 쓰기 때문에 원자력은 1800A, 일반 화력 기력들은 3600rpm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이제 수차 발전기는 돌극기, 터빈 발전기는 원통기, 고속기. 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만 가지고 있으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회전수하고 극수는 그렇게 구분이 되고, 회전자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차지는 돌극기, 터빈지는 원통기. 자, 근데 원통기의 특징은 축이 길죠. 왜? 고속기이기 때문에 그만한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통기는 축이 길고 고속기고, 왜? 고속으로 돌기 때문에 원통기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조는 돌극기와 원통기를 중심으로 기술을 하시면 무난하실 거고요. 자, 이제 발전기 형식을 물어봤는데 이거 살짝 애매하죠. 자, 무조건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서 열심히 쓰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출제자가 물어본 걸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전기 형식은 뭐 개략적으로 뭐 동기 발전기고 뭐 직축이고 뭐 저속기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형식이라고 하니까 아니 또 뭘 물어보는 건가 또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일단은 우리가 아는 것들 다 써줘야죠. 일단 직축 발전기고, 수차는, 터빈은 횡축이고, 동기 발전기 둘 다 똑같이 동기 발전기인데 수차 발전기는 PMSG 방식이 일부 있고, 유도 발전기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써줄 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딱 문제에서 발전기 형식이라고 딱 꼬집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발전기 형식으로 딱 달아놓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뭐 서브노트에 아니면 노트에 어떻게 키워드를 어떻게 정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기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 썼을 뿐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단락비는, 자, 우리가 수차지는 단락비가 큰 발전기, 터빈 발전기는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 해서 수차지는 철기계, 터빈 발전기는 동기계라는 표현을 주로 쓰죠, 우리가. 해서 단락비가 큰 놈이다, 수차지는. 그리고 보통 뭐 0.8에서 뭐 시중 교재나 뭐 어디 가더라도 뭐 0.8에서 1.2 정도 된다. 그리고 터빈지는 뭐 0.5에서 0.8 사이다 하고, 이렇게 기술 크고 작고를 설명을 하고, 단락비가 크고 작음으로 해서 생기는 건 또 얘는 안정도 측면에서 유리하고 안정도 측면에서 불리하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10점짜리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락비는 이 정도 기술하시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출력 특성은 일단은 물어봤다는 건 수차지에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리액션 토크를 물어보는 거겠죠. 리액션 토크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출력식은 P는 XD분의 EV의 사인 델타의 형태를 갖는데, 수차지는 이 리액션 토크가 있단 말이죠. 왜? 횡축 반작용 리액턴스와 직축 반작용 리액턴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모양 때문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수차지는 돌긋기의 형태로 이런 형태를 갖기 때문에 이 직축 리액턴스와 횡축 리액턴스가 서로 상이할 수뿐이 없는 모양이고, 원통기는 이런 형태의 계좌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XD와 XQ가 XQ 횡축 리액턴스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리액션
토크가 존재하지 않겠죠. 자, 요런 부분 물어봤는데 이게 10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들까지 리액션 토크가 왜 존재하고 왜 존재하지 않는지까지 설명을 하면은 그것도 25점이고 10점이니까 기본적으로 출력, 식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될 거고요. 덧붙여서 지금 아마 요 모범 답안으로 저희가 공유해-드리는 자료에는 역시 없겠지만 리액션 토크와 우리가 P델타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P델타 곡선 해서 보통 이렇게 이제 P델타 곡선 이제 일반적으로 출력식은 그 터빈 발전기 출력식은 이런 형태를 갖는데 리액션 토크는 주파수가 2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더 존재하죠. 그래서 요런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긴 하겠죠. 이게 여력이 되시면. 근데 10점짜리니까 이게 점수에 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리액션 토크에 대한 그래프를 표현해 주면 좋긴 하겠죠. 뭐 사정상 저희가 공유해 드리는 그 모범 답안에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면 좀 더 좋은 답안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락비 출력식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출력 특성을 얘기했으니까 리액션 토크는 당연히 이게 핵심이고 리액션 토크에 대한 설명이 가장 핵심이고 뭐 용량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뭐 이런 자세한 수치가 없어도 돼요. 우리가 뭐 원자력 APR 1400에서 1400까지 쓰는 거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지만 얘는 대용량이고 얘는 소용량이다 라는 거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좋은 답안이 되겠죠. 근데 뭐 어쨌든 점수에는 이 문제에서 물어봤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시고 그 내용들을 딱딱 핵심 키워드들을 잡아주시면 무난한 문제가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자, 항력형 풍차와 양력형 풍차의 동작 원리를 비교 설명해라. 자, 이 문제는 어딨냐면은 기본서 발전공학, 우리가 발전공학을 이제 기본서라고 하는데 그 발전공학 기본서 발전공학에 보면은 한 편에 이 항력형과 양력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해상풍력이나 현재 우리 계통에 들어와 있는 풍력 발전기들의 형식은 다 양력형이죠. 양력형. 항력형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 계통에 쓰는 신재생 발전기로는. 하지만 문제에서 항력형과 양력형을 어쨌든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쓸 수뿐이 없겠죠. 쓸 수뿐이 없는데 기본서에 굉장히 변방에 있는 애예요. 얘가 변방에. 그 메인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계통에 쓰고 있는 건 양력형뿐이 없는데 무슨 뭐 항력형이나 이런 걸 뭘 알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등한시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적기에는 쉽지 않으셨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선택하신 수험생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쉽게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걸로 보여요. 항력형은 그냥 이런 직선적인 방향에 이렇게 바가지 같은 게 이제 돌아가는 이렇게 축에 맞춰서 돌아가는 형태예요. 그럼 이제 이놈은 바람 속도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갔을 뿐이 없는 애니까 당연히 항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낮을 거고 효율이 매우 낮죠. 양력형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양력에 의한 날개의 형상에 따른 날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양력의 형태이기 때문에 효율이 좋을 수뿐이 없겠죠. 제가 이걸 수업 시간 때 보통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선풍기를 말씀을 드려요. 풍차의 모양에 따라서 효율이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뭐 항력형 형태의 이런 형태가 효율이 좋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들이 다 이 모양이겠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들 다 무슨 모양이에요? 프로펠러죠.
프로펠러 형태죠. 자, 프로펠러형은 대표적인 효율 좋은 양력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력형이 효율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핵심이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보시면 뭐 끌기에 주요 회전력을 얻는다 그러고 양력형은 양력으로 회전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항, 항력으로 회전력을 얻는다는 뜻이고 항력형은 양력형은 양력으로 날개 관련된 양력으로 회전력을 얻는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가 원리의 차이가 있는 거고 효율이 얘는 낮고 얘는 효율이 좋은 게 사실상 핵심이 되겠죠. 이 문제는. 예, 4번. 1교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증기 사이클에 가스 터빈 사이클을 조합하는 복합 발전에 대해서 구성도를 그리고 그 특징을 설명해라. 이 문제는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건 복합 발전 그리고 구성도 특징이죠. 그럼 답안도 당연히 복합 발전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도가 있어야 되고 특징으로 답안이 구성되면 되겠죠. 복합발전의 정의. 복합발전이란 열 효율 향상을 위해 두 종류의 열 사이클을 조합해서 발전하는 것. 즉 이거는 한 개의 사이클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를 두 개의 사이클을 적용해서 한 개의 사이클을 이용할 때 버려졌던 좋은 영역의 에너지까지 사용하는 방식이 복합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정의만 보면 두 종류의 열 사이클을 조합한다. 그리고 주로 뭐 증기 터빈과 스팀 터빈, 증기 터빈하고 가스 터빈, 그러니까 GT와 ST를 조합한 형태를 주로 쓰고 정의해 보시면 스팀 터빈을 중심으로 다른 하나를 조합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가스 터빈과 증기 터빈이다. 왜 이런 말을 여기다 쓰겠어요? 가스 터빈과 증기 터빈이 조합되어 있는 걸로 나는 설명하겠다라고 깔고 가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 왜 우린 그걸 설명을 해야 돼? 주로 국내 복합 발전에 적용되고 있는 게 베어레스 사이클이면서 가스 터빈과 증기 터빈을 조합한 형태의 복합 사이클을 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구성도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구성도가 복합 사이클 발전에 구성되는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엔 거의 이거죠. 거의 이거고 해외도 거의 이거죠. 지금은. 그래서 가스 터빈과 스팀 터빈의 베어라이스 사이클이 다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로 그리겠다라고 국내 복합 발전에 적용되고 있는 베어라이스 사이클로 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베어레스 사이클을 하나 그려주고, 베어레스 사이클은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이클이고 가져가는 사이클이죠. 구성도로. 특징은 이제 복합발전의 특징들, 이제 핵심 키워드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보면 이제 효율이 높다라는 거, 하나 있을 거고요. 자, 부분 부하의 시에도 여효율 저하가 적다. 부하 추정이 용이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동적인 시간도 짧고, 이것도 부하 추정이 용이하다는 얘기고. 자, 결국은 우리가 부하 추정은 기동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부하율을 조정했을 때 효율 저하 정도가 적어야을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분 부하 여효율하고 기동 정지 짧은 거 부하 추정 능력. 물론 우리의 복합 발전은 다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 계통에서 다 중간 부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복합 발전은 다 중간 부하용으로 쓰고 있지만 부하 추정 능력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단독 기동이 가능해서 비상용 전원도 좋고, 그리고 이제 건설 공기가 짧고 건설 단가가 낮다는 게 핵심이에요. 복합 발전에 꼭 들어가야 되는 얘기고, 나머지 것들은 뭐 대기 온도의 변화에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뭐 소음이나 녹스나 양질의 연료가 요구된다는 이야기는 뭐 부수적으로 쓰시면 좋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복합발전의 장단점의 핵심적인 얘기들을 넣으면 10점짜리에 딱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5번 보겠습니다. 송전선로 철탑에 적용하는 매설지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매설지선은
보통 우리가 이상전압 방지 대책을 이야기할 때 철탑각 접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매설지선에 대한 키워드 얘기하면 뭐 예전에 쓰던 타입이 아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타입은 동복 강연선 38 스퀘어. 자, 그리고 매설 깊이 50cm 이상. 그리고 분포 접지. 자, 분포 접지에서 좌우로 펴지는 이런 형태의 방사상 포설 방식의 분포 접지를 쓴다는 얘기고, 물론 이 분포 접지 끝쪽에 접지 동봉 박아서 집중 접지도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매설 지선은 동복 강연선 38, 매설 깊이 50 이상, 그리고 분포 접지 방사상, 요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자, 해서 그런 내용들이 1차적으로 앞쪽에서 깊이, 길이, 방사상으로 매설한다, 분포 접지 얘기, 끄트머리에 집중 접지 해서 뭐 접지 동봉 박는 얘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주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시공 방법에 대한 그림이 이게 이제 한전 우리 시공 기준, 설계 기준에 보면 나와 있는 매설 지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매설 폭은 40cm고 깊이는 뭐 50cm, 60cm를 해서 접지 자감제 10cm 깔고 한다. 뭐 그런 표준도가 있죠, 사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서지 임피던스가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가 서지 임피던스가 뭐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지선을 타고 가는 건 항상 상용 주파일 수만은 없죠. 그럼 상용 주파이면은 임피던스는 R에 J 오메가 L인데 오메가는 2파이 F고 F는 60Hz에 국한이 되는데 서지는 그 누구도 60Hz라고 보장을 안 해주잖아. 그럼 결국 서지는 뭐 메테르즈가 될지 뭐 고주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통 서지의 형태는 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해해 보면은 고주파가 될 수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상용주파 60Hz에 대한 접지 임피던스가 똑같다.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서지가 들어가면 주파수가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Hz가 아닌 서지에 대해서는 더 큰 임피던스를 갖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서지 임피던스를 낮추는 건 뭐 접지 동봉만 갖고는 잘 안 되죠. 일반 접지봉 갖고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방사상 포설을 해서 그 분포 접지를 시행을 하는 거고요. 뭐 예전에 지금도 설계 규정에 남아 있지만 뭐 침상 접지봉 같은 거를 적용해서 서지 임피던스를 낮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침상 접지봉을 설치를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서 지금은 침상 접지봉을 설치를 안 하죠. 한전에서는 설치를 안 합니다. 물론 설계 기준에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침상 접지봉, 서지 임피던스 하면은 침상 접지봉, 뭐 서지 저감 접지봉, 뭐 엑사이티 접지봉에서 여러 가지 접지봉이 있는데 그 한전에서 설계 기준에 들어가 있는 거는 침상 접지봉이지만 효과는 없다더라. 이게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해서 요 들어갈 것만 확실히 들어가면 문제가 없겠죠. 1교시 6번 보겠습니다. 자, 송전선로의 송전 용량을 산정할 때 고려할 전압강의 한계와 안정도, 정상 상태의 안정도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 딱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전압강하 언제 우리가 개통을 운영하면서 송전 용량을 산정해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때 송전 용량, 이 송전선로로 얼마의 송전 용량을 보낼까라는 걸 결정할 때 전압강의 한계와 정상 상태 안정도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전압강하 한계는 뭐 전압강하라는 거는 뻔하죠. 뭐 약식과 정식 전압강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약식 전압강하도 벡터적으로 보면 약산식이죠. 무언가를 무시하고 약산식으로 해서 루트 3, 삼상 경우에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의 X 사인 세타의 합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겠죠. 해서 전압강하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수험생 중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전압강하식을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송전선로의 송전 용량을 산정할 때 고려할 전압강의 한계란 말이에요. 물어본 걸 써야 돼, 물어본 걸.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프로를 보냐면 5%를 본단 말이에요. 전압강화 한계를 송전 용량 산정할 때는. 그래서 전압강화식 써주고 허용 전압강화 한계 5%에 대해서 명시만 해주시면, 뭐 이게 빠지면 사실 전압강화식만 가지고는 물어본 걸 정확하게 썼다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계속 말씀드려요. 물어본 걸 정확하게 쓰는 게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죠. 자, 그럼 안정도 한계. 우리가 안정도 한계는 뭐 우리 안정도를 P max에서 P를 뺀 거에 이걸 P max로 나눈 거에 곱하기 100을 해서 이게 얼마이야? 30% 이하가 되게 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송전전력이 P가 X분의 VS VR 사인 델타인데 이 송전전력 P와 Pmax라는 거는 송전전력식에서 이 앞에 나온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 이게 사인 델타가 90도일 때가 Pmax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델타가 90도일 때 우리가 운전할 상차각이 몇 도가 되느냐 요걸 넣었을 때 30%가 이하가 되려면 통상 이걸 우리가 사인 식이기 때문에 사인 델타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얘는 90도일 때고 얘는 몇 도일 때 이게 30%가 안 넘냐라고 보면은 통상 한 45도, 44점 몇 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45도 이하가 넘지 않으면 요 30%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운전은 한 30에서 40도로 운전을 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송전 전력식 그리고 안정도식, 이게 안정도식이잖아요. 안정도식 써주고 우리는 30% 이상이 되도록 송전 용량을 결정한다. 그래서 30% 이하라고 했네요. 자, 30% 이상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30% 이상이 되는 게 45도가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30에서 40도로 운전한다. 뭐 요 정도만 정리해주면 무난하겠죠? 자, 1교시 7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송전 계통에서 중성점 잔류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중성점 잔류 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하면 일단은 중성점 잔류 전압이라는 건 왜 생기냐?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대지 정전 용량 불평형 분이 중성점에 나타난다고 보죠. 왜냐면 전원은 일반적으로 평행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지 정전 용량이 불평하면 이 중성점과 대지 간의 잔류 전압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접지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중성점 전압은 0이 되지만 접지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접지를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뜨는 중성점의 전위가 중성점 잔류 전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유도를 물론 이제 10점짜리니까 좀 고민을 하죠. 유도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되나? 근데 중성점 문제는 잔류 전압의 설명이에요. 설명이면 꼭 유도 하시오는 아니니까 꼭 유도를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설명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유도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거 뭐 유도하는 거는 이제 키르요포 법칙으로 해서 키르요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쫙쫙쫙 유도를 하겠죠. 그래서 요시까지 가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근데 마지막에 이 삼상 평형 조건을 넣어서 a제곱하고 a를 b상하고 c상에 대입해서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은 이걸 전개하면 한 페이지가 넘어요. 이 유도하는 것만. 그래서 시점짜리에 적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선수들, 일명 박스권 점수라고 하죠. 그 50점대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박스권 점수대에 계신 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박스권 점수대에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여기에서 요거까지 전개 안 하고 바로 결과식으로 가버리면 일반적으로 채점위원이 봤을 때에 크게 무리가 없는 유도가 되니까 유도를 요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하죠, 보통은. 자, 그리고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유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유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 문제점이나
영향이나 문제점, 원인이나 대책을 설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영향 및 대책. 그래서 원인은 당연히 불평형이 될 거고요. 대지적 영향 불평형으로 쓰면 될 거고, 영향은 자, 중성점에 대지적 정전 용량 불평형에서 전압이 떠요. 그러면 접지를 하면 중성점 점유는 0이 되죠. 근데 그 중성점 잔류 전압이 영상분 회로의 전압원이 돼서 당연히 단상 전원이 될 테니 영상분 회로의 전원이 돼서 접지를 할 경우에는 전부 뭐가 나타나요? 우리는 회로에서 전압이 유기되면 임피던스에 반비례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접지를 할 경우엔 회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기유도 전류가. 그러면 뭘 일으켜요? 유도장애를 일으키겠죠. 유도장애를. 자, 그리고 뭐 불평형 전원에 의해서 그 중성점 잔류 전압에 의해서 인축 위험도 따를 거고요. 보호 계전기도 당연히 동작이 불안해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대책까지 10점이니까 심플하게 가는 겁니다. 심플. 이게 뭐 25점이면 이것도 왜 생기고 이것도 왜 생기고 이것도 왜 생기고 뭐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만 10점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가고 대책은 또 정확하게 써줘야 되니까 당연히 1번으로 나와야 되는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연가죠, 연가. 정전 용량을 아까 우리가 유도한 식에 의해서 정전 용량이 평행해지려면 연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 연가를 해서 중성점 잔류 전압을 억제하겠죠. 완전히 억제는 못 만들지만 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3, 4, 5 이상의 송전솔로에선 연가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3, 4, 5 이상의 송전솔로는 우리가 비연가 역상배열을 시행을 하죠. 연가의 효과를 갖는. 그래서 역상배열을 여기다가 언급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소리액터 접지기에서는 공진탭을 조정해서 뭐 병렬 공진을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을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성점 잔류 전압은 간단하게 심플하게 박스권 수준에 계신 그 수험생분들이 하는 유도하고 원인, 영향, 대책 정도만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변압기 손실 중 무부하선과 부하선에 대해서 관계식을 이용해서 설명해라. 자, 이 문제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부하선하고 부하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 왜? 공부를 했으니까. 뭐 철선에 부부하선 중에 철선이 있고 유전쇄선이 있다. 근데 그 철선 중에선 히스테리시선이 있고 와류선이 있다. 뭐 이왕이면 자, 저희가 배포한 모범 답안에는 여기에 식이 없지만 식을 써주면 좋겠죠. 히스테리시스 개수 넣고 얘는 FBM의 1.6승일 거고, 와류선은 에디 커렌트니까 P2 쓰시고 시그마의 와류 개수 2 넣어주시고 가로 열고 KT F BM의 가로 밖에 2승의 형태가 되겠죠. 뭐 요 정도는 사실 다 어느 정도 암기가 돼 계셔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여기에는 지금 배포된 모범 답안은 없지만 답안지에 기술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해서 무부하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부하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당연히 얘는 저항선과 표유부하선으로 나눠지고, 저항선에는 사실 동선하고 권선 와전류선이 있죠. 근데 권선의 와전류선은 크게 작단 말이에요. 그 철심 와전류하고 권선 와전류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권선 와전류는 엄청 작기 때문에 권선 와전류선을 무시하면 거의 저항선도 동선이라고 보면, 그래서 표유부하선과 저항선, 동선 개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무부하선하고 부하선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해서 관계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래요. 관계식. 그럼 이 각자 식은 다 알겠어요. 아까 보시면 아까 제가 지웠지만 여기 뭐 히스테리시스선이나 와류신 식은 있고,
뭐 동선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부하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선, 무부하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선, 이 식을 다 알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식에 사실은 관계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하와 관계없이 무부하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저항선은 부하의 관계에 따라서 부하 전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럼 부하선의 관계하고 무부하선의 관계는 당연히 일정과 비례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이거를 뭐 관계식으로 위해서 설명을 하라니 참 고민을 했을 뿐이 없어요. 이 관계식을 뭘로 써야 되나. 그럼 결국은 무부하선과 부하선의 관계에 따라 뭐가 결정이 돼요? 효율이 결정이 되죠. 효율이. 그럼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뿐이 없지 않냐라고 저는 일단 해석을 했어요. 물론 출제위원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출제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을 땐 결국은 무부하선과 부하선의 관계는 효율에 관계됐을 뿐이 없으니, 그 효율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주기엔 어떻다, 좀 찜찜하다라고 볼 수뿐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하율을 근거로 해서 효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뿐이 없는 거고, 결국은 결론은 뭐가 돼요? 우리가 효율은 결국은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가 언제다?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 손실이 다르면 다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율이 나빠지겠죠. 그런 관계식으로 설명은 그 효율로 풀 수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효율식 유도하는 거는 뭐 입력분의 출력으로 전개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를 미분해서 미분된 값을 0으로 놓으면 최대 효율 조건식이 유도되죠. 제가 지명관계상 배포된 모범 답안에도 얘 중간 과정을 좀 생략을 했어요. 사실 뭐 현장에서 수험생분들은 다 유도를 하셔야죠. 사실 다 뭐 이렇게 다 넣고서 유도를 하셔야 되지만, 조금 생략을 해서 이렇게 미분을 해서 0으로 놓으면 어떻게 최대 효율 조건이 유도가 된다까지 결론을 내주시면 무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문제도. 자, 물론 뭔가 다른, 아까 얘기했던 다른 관계식이 있으면 좋은데 다른 관계식은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관계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효율 갖고 풀 수뿐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통 접지에 있어 유효 접지의 의미와 장단점에서 설명해라. 자, 유효 접지 의미하고 장단점하고 좀 분리를 해야겠죠. 사실 유효 접지의 의미는 기존에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죠. 그래서 유효 접지의 의미를 설명을 하려면 일단 정의가 뭡니까?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을 얼마 이하로? 1.3배 이하로 억제하는 거죠.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접지하는 방식이라. 그래서 의미를 쓰시고 유효접지 조건을 유도하고 그래프를 그려줄 뿐이 없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에 대한 식은 우리가 충분히 숙지되어 있다라고 보면, 그 중에 EC를 가지고서 C상의 건전상의 전압을 가지고서 유도를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것도 박스권이 있는 분들은 보통 B는 A 제곱 형태고 A분의 EC를 어떤 형태로? A- 형태로 유도를 하죠. A- 형태. 자, 그게 별거 아니에요. 이 식에서 조건이 Z0는 R0에 JX0고, Z1은 R1을 무시하고 JX1이면서 뭐하고 Z2하고 같다라는 걸 그냥 깔고 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A- 형태로 빼기 위해서 이 식을 전개시키면 되죠. 그래서 얘를 2의 Z1이 되고 얘도 Z1이 된 상태에서 척에 A제곱 마이너스 형태로 빠지려면 여기에 Z0에 플러스 2Z1을 놔둔 상태에서 요게 A 마이너스 형태로 빠지려면 요게 요 내용이 A에 걸린 식으로 한번 위에서 나오게끔 전개를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Z0에 Z1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요것과 요것을 두루두루 넣어주시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 형태의 수식이 전개가 됩니다. 이건 뭐 일일이 제가 뭐 여기서 유도를 안 해드려도 대부분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식으로 전개가 되면 요 식에 이게 10점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제가 25점 같으면 이걸 뭐 풀로 다 설명해서 모범 답안이 작성돼야 되겠지만 이게 10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10점은 한 페이지 기반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면 이 식에 근거해서 결론은 결국은 x 원분의 r 제로는 1보다 작고 0보다 커야 되고 x 원분의 x 제로는 얼마보다 3보다 작고 0보다 큰 형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유효접지의 조건의 결론은. 그래서 이게 반드시 어느 정도 뭐 중간 과정이 좀 생략이 되더라도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요 정의, 개념의 의미, 유효접지 조건의 의미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유효접지 그래프를 요 마이너스 2에서 불능이 나오는 요 그래프를 1.3배 이하가 되는 뭐 실제로 뭐 이걸 계산해 보면은 사실 좀 다르죠. 다르긴 한데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 넣어 주시면 유효접지의 의미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 보면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장단점을 아예 쓰라고 그랬으니 또 장단점을 써야 되겠죠. 뭐 유효접지의 장단점의 키워드는 뭘까? 사실 이거 장점, 지면 여력이 되면 장점하고 제 장단점 설명하고 했으니 장점 설명하고 단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장점, 단점으로. 그럼 장점은 유효접지의 장점은 1번이 뭐예요? 저런 레벨이죠. 저런 레벨. 자, 우리가 초고압 계통의 유효접지를 적용하는 이유 뭐 이런 형태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자, 우리가 결국은 계통에서 절연은 뭐다? 돈이죠, 돈. 경제성입니다. 계통에 있어서 절연 레벨은 결국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초고압으로 갈수록 그 돈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고압 계통에는 유효접지를 적용함으로 해서 절연 레벨을 경감시켜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죠. 이게 우리 계통에서 초고압 계통에 유효접지를 적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게 장점에서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유효접지의 장점으로는 뭐 직접 접지의 단점하고 약간 믹스시키면 되죠. 뭐 피력이 동작 책무 경감이라든지 단절연, 변압기 단절연, 그리고 보호계정기 동작 확실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기술하시면 될 거고, 단점으로는 얘가 직접 접지 형태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도장애가 튀어나와야 되고요. 당연히 지락전류는 대전류가 흐를 테니 안정도 나쁠 거고, 대전류 차단기에 많아지고 기기 충격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가볍게 의미와 장단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이런 형태의 똑같은 문제로 뭐가 있어요? 25점으로 출제됐던 기출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0점에 맞게 잘 함축해서 잘 정리만 하면 이걸 또 25점
내가 준비된 게 25점이니까 25점에 맞춰서 막 2페이지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교시는. 시간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항상 내가 아는 걸 쓰고 오는 게 아니고 물어본 걸 정확하게 답하는 거예요. 물어본 것만 10점에 맞게 정확하게 잘 답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1교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를 위해 비율차동 개전기를 사용할 경우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비율차동 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 고려사항. 자, 그럼 비율차동 개전기의 의미 원리가 첫 번째로 의미와 원리가 나와야 될 거고, 이제 고려사항 2번에 고려사항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키워드만 일단 얘기를 해보면 의미나 원리는 비율차동 개전기를 쓰는 이유는 내부 고장에 대해 키워드가 이거예요. 내부 고장의 확실한 동작. 확실한 동작. 이제 고려사항 키워드는 우리가 여고 이전 얘기하죠. 여고 이전 돌입 여자전류 고접파 위상각 전류비 불일치해서 4가지를 보통 고려사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것도 충분히 25점으로 나올 수 있는 애인데 10점으로 나왔으니까 10점에 적합하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10점에 맞춰서 구성을 해야 되니 원리에서는 핵심, 개념과 원리의 핵심은 비율차동 개전기는 내부 고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변압기가 차동 결선을 하죠. 비율차동 개전기니까 차동 결선을 해서 여기다 OC, RC. OC는 동작 코일이고 RC는 억제 코일. 해서 동작 코일은 동작력으로 작용하는 놈, 억제 코일은 억제력으로 작용하는 놈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원리가 어떻게 돼요? 정상시는 당연히 이 방향 조류라고 보면 요렇게 아이온이 될 거고 요렇게 아이온이 돼서 아이온은 요렇게 흐르고 얘는 I2라고 보면 I2는 요 방향이니까 요렇게 흐를 테니 요 서로 여기서 다 상충이 되죠. 그래서 변압기의 1, 2차 전류는 CTB로 통해서 거의 유사하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정상시에는 IOC가 I1과 I2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인 상태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울 거고요. 내부 고장 시, 내부에서 고장이 나면 이 I2가 이 방향이 되거나 아예 없거나 조류에 따라서 이 방향이 된다라고 보면 I2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I1은 그대로 있으니 요 방향이 될 거고 I2도 요 방향이 돼서 여기에는 I1과 I2가 합쳐진 전류가 흐를 테니 IOC는 I1 빼기 I2인데 0이 완전히 아닌 전류가 흐르겠죠. 자, 우리가 비율차동 개전기를 쓰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 고장의 확실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뭐 변압기 앞단에다 과전류 개전기를 달아도 뭐 여기 내부 고장의 동작을 하겠죠. 근데 여기다 이 앞단에 과전류 개전기를 달면 뭐 내부 고장에도 할 거고 이 외부 고장에도 그냥 뭐 계속 다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내부 고장에만 확실히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외부 고장이 났을 때, 뭐 예를 들어 여기 외부 고장이 났을 때 조류와 안 바뀌죠? 이 방향이. 그래서 처음에 정상시와 똑같은 전류 방향을 갖기 때문에 거의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얘는 외부 고장에만 동작을 안 하고 내부 고장에만 정확하게 동작하는 개전기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만 정확하게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물어본 거는 사실상 고려사항이죠. 고려사항.
사실상 고려사항. 이 원리도 써주면 좋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자, 고려사항을 또 하나씩 보면 아까도 제가 여, 고, 위전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여자 도립전류 해서 얘는 철심의 포화에 의해서 뭐가 인덕턴스가 작아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면 여자 도립전류만 가지고도 2페이지를 채우죠. 여자 도립전류를 뭐 자속식도 뭐 유도할 수도 있고 그 포화에 대해서 그 철심이 포화해서 인덕턴스가 작아져서 예를 들어 전류가 올라가는데 자속이 포화가 되면 인덕턴스 L은 포화점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데 이 급격한 감소에 의해서 도립 여자 전류가 생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이게 10점이란 말이죠. 10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왜 포화되냐? 왜 포화되냐? 전류와 전압이 투입되는 시점에 자속이 0점에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리적 보상분이 옵셋 형태의 직류분으로 나타나서 포화가 된다더라. 뭐 이런 거까지 설명하기엔 10점의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무바 투입 시 투입 전압의 위상에 따라죠. 위상에 따라 여자 도립 전류가 발생하고 전격 전류의 7, 8배가 흘려서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어떻게 대책을 뭐 고조파 억제법이라든지 감도제화법. 사실상 지금 이 비효율차저온 계전기 적용 시 고려사항은 지금 현재 디지털 계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계전기에서는 이 모든 걸 다 디지털 계전기에서 보정을 해줘요. 디지털 계전기에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뭐 이건 아날로그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데 디지털 계전기에서는 어떻게 사실상 해주냐면 고조파 억제법 개념이 들어가죠. 고조파 제1고조파를 가지고서 그 억제력을 적용해서 도립 여자 전류에 대해서는 오동작 안 하게끔 만들어 주고 있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답안은 약간의 아날로그 감성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절에 뭐 고조파 억제법이나 감도제화법이나 트림낙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되면 되겠죠. 해서 뭐 제일 중요한 게 고조파 억제법이니까 고조파 억제법을 위에 써주고요. 자, 위상각의 차에 의한 오동작은 우리가 변압기가 1, 2차 간에 뭐가 존재해요? 각변이가 존재하죠. 예를 들어 1차 권선의 결선과 2차 권선의 결선이 같다 그러면 1, 2차 간에 뭐가 안 생겨요? 위상체가 안 생기죠. 근데 1, 2차 권선의 결선법이 같지 않으면 1차 항상 Y결선과 델타 결선에는 30도의 전압 전류의 위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상각의 차이가 발생할 1차 측과 2차 측의 위상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뿐이 없죠. 그래서 위상각 보정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1차가 델타면 CT를 Y로 하고 권선이 델타면 Y를 하고 CT는 권선이 Y면 CT는 델타를 해서 Y 델타 결선에 대해서 위상각을 보정을 해주는 거죠. TR이 델타 Y면 CT는 Y델, TR이 Y델이면 CT는 델타 Y로. 물론 현재 디지털 계전기에서는 전부 비디지털 계전기는 YY 결선을 합니다. 왜냐하면 YY 결선을 해도 TR이 델타 Y더라도 CT를 YY 해도 디지털 계전기에서 이 델타 결선 30도 늦은 걸 보정을 해줘요. 다 그래서 위상을 맞춰줘.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계전기에서는 필요는 없지만 아날로그 계전기에서는 델타 Y의 경우 Y 델타로, Y 델타는 델타 Y로 위상각 보정을 해주는 거를 대책으로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사실 얘도 나오면 설명만 한 페이지 넘게 할 수 있죠. 사실 얘도 뭐 25점으로 설명할 수 있고 얘도 25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인데 여기 이걸 합쳐서 10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냥 답안을 작성해 줄 수뿐이 없는 거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여고 이전 중에서 두 번째 이제 고조파는, 자, 이게 도립 여자 전류는 이 고조파 함유율이 거의 기본파의 한 47% 정도 돼요. 기본파에 40%, 30 몇 프로, 40% 이 정도 돼. 여긴 뭐 15에서 20%로
되면 오동작 된다고 나와 있지만, 그래서 당연히 고조파업률이 뭐 30% 40% 이렇게 되기 때문에 15% 20% 이상만 되면은 뭐가 비율차동 계정기가 오동작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고조파 억제 방식을 채용하죠. 옛날에 아날로그 시절에는 고조파 필터를 기본파 필터 달아주고 고조파 필터 또 달아주고, 그래서 고조파 필터 쪽에는 억제 코일을 달았어요. 억제 코일을 달아서 여기는 동작 코일 달아주고 해서 기본파하고 고조파하고 분류해서 고조파는 다 일로 흐르게끔 했던 방식이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에서의 고조파 억제 방식이고,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계정기에선 전부 고조파를 필터링해서 변별력을 갖춰서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전 중에서 네 번째 전류불일치에서, 이 전류불일치는 아까 비율차동 계정기 결선을 1, 2차에 CT를 이렇게 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 2차 전류, 전격 전류가 얘는 뭐 127A하고 얘는 뭐 558A야. 그럼 CT가 전격이 뭐 127대5, 558대5 이런 전격이 나오면 2차 전류가 무조건 같아지는데, CT는 그렇게 만들질 않죠. 어떻게? 전격화해서 뭐 25대5, 50대5, 40대5, 75대5, 80대5, 100대5, 125대5 뭐 이렇게 전격화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CT 전격화에 따라서 2차 전류가 무조건 차가 발생할 수뿐이 없잖아요. 전격화에 대한 오차. 전격화에 대한 오차가 안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전격화에 대한 오차를 CCT를 사용해서 평형을 유지한다. 물론 지금 디지털 계정기에서는 이 CCT의 기능을 디지털 계정기가 다 수행을 하지만, 예전에 아날로그 때는 CCT는 다른 말로 하면 CT 탭이에요. CT 탭. 우리 변압기 탭처럼 CT에도 탭이 있어. 그래서 CT 탭을 사용해서 요 전격화에 따른 전류비 오차를 조금 보상해주는 형태를 만들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전류비 불일치까지 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래도 마지막에 찜찜하니까 디지털 계정기를 사용하면 자체 기능을 통해서 상기 네 가지 고려사의 문제점을 해소를 다 한다라고 언급까지 해주면 그렇게 무리 없는 답안이 되겠죠. 11번 문제입니다. 피레기를 피보기에 근접해서 설치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도 최근에 100회 이후에 무수히 반복되고 있는 기출문제 유형이죠. 자, 이게 무수히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기의 투과전압은 피레기 제한전압의 전파속도 V분의 2의 파드준조 S와 피보기까지의 거리의 이식에 의해서 가까이 설치해야 된다 해놓고, 뭐 1호사는 뭐 65m 이하 설치하고 뭐 요런 거 있었죠. 옛날 책에 보면. 근데 이런 거를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는, 자, 피레기를 피보기에 근접해서 설치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라는 얘기는, 제 이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L이 작아야지 피보기에 걸리는 전압이 적기 때문에 가까이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사 수준의 답변이죠. 기사 수준의.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얘를 물어보는 거는 이식을 이 SL이 어디에 피보기에 걸린다라는 거를 원리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원리를. 자,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건 단순해요. 사실상. 이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이만큼의 전위가 상승한다라는 걸 유도하는 과정에서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죠. 피레기를 설치해서 피레기 제한전압,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을 VA라고 하고 TR에 걸리는 전압을 VT라고 하고요. TR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쪽 이하를 무부하 상태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 무부하 상태로 보면은 임피던스가 이제 무한대가 되잖아요. 무부하 상태로 보면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는데, 우리가 임피던스가
그 무한대로 보면은 그 반사계수가 Z2 더하기 Z1의 Z2 빼기 Z1인데 이 진행파가 요 방향으로 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진행파가 되면 요쪽이 Z1이고 요쪽이 Z2인데 이쪽을 무바 상태로 보면 Z2가 무한대가 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서 얘는 정반사하게 돼 있죠. 플러스 1에 2i니까 정반사. 그럼 TR에서 정반사 된다라고 본 걸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실무상에서 봐도 TR 자체 임피던스가 이 선로 임피던스에 비하면 엄청 커요. 이거에 비하면 선로 임피던스에 비하면 TR 자체 임피던스가 엄청 크기 때문에 실제로도 거의 정반사에 가까운 이게 무바 상태가 아니더라도 정반사에 가까운 형태가 돼요. 형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진행파가 여기 도착해서 진행파가 피레기에 도착을 해서 딱 피레기의 파도준도 S의 파도준도로 피레기에 걸린 전압을 상승시키겠죠. 근데 얘가 여기까지 도착을 하면 아까 TR 2차 측을 무바 상태로 보면 정반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도착하는 순간 정반사해서 얘가 2S의 파도준도를 가진 채로 여기서 반사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하겠죠. 이렇게 도착을.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 진행파가 처음에 여기 파도준도 S로 여기 도착했을 때 시작점으로 해서 얘가 여기 가서 정반사하고 2S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가 피레기에 S로 걸려있다가 파도준도 S로 걸려있다가 얘가 돌아와서 2S가 걸리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얘가 방전을 하는 제한 전압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T2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가정을 하면 피레기의 단자전압 EA는 얘를 시간이라고 하고 피레기의 단자전압 얘를 전압 VA라고 보면은 처음에 얘가 딱 도착했을 때 시점이 여기라고 보면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시킬 거예요. 도착했다는 시점을 보면 T1의 시간 동안은 얘가 파도준도 S의 시간으로 피레기의 단자전압이 상승하겠죠. 그러다가 T1이 지나고 나면은 이때부터 이제 파도준도 정반사돼서 돌아왔으니까 ES의 파도준도로 기울기가 2배가 돼야 되겠죠. ES의 파도준도로 어디까지 올라가요? T2의 시간이 되면 피레기 제한전압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T2의 2S의 기울기를 가진 얘의 기울기의 2배가 되는 피레기 단자전압은 자 그러면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서 딱 진행파 S가 여기까지 딱 도착하는 순간 2S가 되기 때문에 딱 시작하는 순간 변압기에 도착하는 순간 얘는 2S의 기울기를 갖는 파도준도를 갖는 이런 진행파가 시작이 되겠죠. 2S로 들어와서 언제까지냐면 얘가 2S로 여기까지 도착하는 시간까지 얘가 2분의 T1의 시간만큼 2S로 올라가고 있겠죠. 왜냐면 얘는 T1이 얘가 왕복하는 시간이니까 얘는 여기서 도착하자마자 2S인 상태로 이 피레기까지 다시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분의 T1이 될 테니 2분의 T1이 될 테고 얘가 2분의 T1이 돼서 아까 2S로 피레기 제한전압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T2가 되겠죠. 요 시간이. 그러면 요 지점에 딱 도달을 하면 이제 피레기는 방전을 시작하겠죠. 얘는 이제 피레기는 2S로 제한전압까지 올라가서 T2까지 시간이 지났으니 여기서 이제 방전을 시작할 텐데 피레기는 자, 얘가 방전을 한다고 변압기가 바로 똑같이 동일하게 방전하는 게 아니죠. 얘가 방전된 게 여기까지 다시 도달하는 시간이 TR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는 계속 2S로 어디까지 올라가요? 2분의 T1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피렉이 단자전압은 S로 올라가다가 2S로 올라가서 제한전압에 도달하고 얘는 처음부터 2S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제한전압에 도달했을 때도 2S로 올라가고 얘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도 2S의 파도 준도를 가지고 전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A는 ST1의 2S의 T2가 되고요. ST1의 2S의 T2가 되고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 ET는 처음부터 끝까지 ES T1의 ES T2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이게 T1이고 이게 T1이기 때문에 2S로 T1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이 T에서 이 A를 빼면 S T1만 남죠. 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 ET는 EA 피레기 제한 전압에 S T1만큼 걸리는데 아까 T1이 진행파가 변압기에 갔다가 정반사에서 되돌아오는 시간이라고 했으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되잖아요.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되기 때문에 S는 존재를 하고요. S는 존재를 하고 거리가 왕복하는 시간이니까 2L이 될 거고 속도는 전파 속도 V가 돼서 EA 더하기 V분의 ESA라는 식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만큼 전위가 상승한다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상 보시면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이만큼 올라가는 건데 이걸 동타임으로 그려보시면 얘가 진행파가 피레기에 도착했던 시간은 이거고 TR에 도착한 시간은 2분의 T1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2S로 계속 시작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되고 요 부분이 돼서 여기서 얼만큼 2S로 2분의 T1의 시간만큼 더 상승을 해서 이만큼이 결국은 P보기가 더 피레기 제한전압보다 전위 상승이 따르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좀 유도해 드렸듯이 파도준조 S인파가 속도 V로 피레기와 변압기를 왕복하는 시간을 T1, 입사파와 반사파가 중첩된파 ES가 제한전압에 도달하는 시간을 T2라고 두면 두 가지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과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이 요런 차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얘는 계속 2S로 올라가고 얘는 S로 올라가다 2S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놈을 식으로 유도하면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 식이 나오는 거고 자, 결론이 자, 근접해야 되는 설치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자, 결국은 피레기 제한 전압은 즉 투과 전압은 P보기 단자에서 정반사를 하고 정반사 아까 말씀드렸어 꼭 무보화 상태가 아니더라도 정반사에 가깝게 TR 자체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피레기에서 제한 전압에 도달하면 피레기가 방전을 하는데 방전한다는 건 Z2가 0일 때의 반사 계수기 때문에 이 R은 마이너스 이 I가 되기 때문에 얘를 부반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피레기에서 방전한다는 건 부반사를 해서 P보기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파도 준도와 전파 시간의 2배고 해당한 만큼 전압이 상승이 있게 되므로 P보기와 P의 거리를 근접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과정을 충분히 보여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수험생들 분 중에서 뭐 1호사는 65m, 345는 85m 뭐 이런 옛날에 계산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 피레기 제한 전압 460kV이던 시절에 계산했던 수치라서 지금은 명확하게 설계 기준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뭐 85m, 65m, 45m 뭐 요 나왔던 전압별로 나왔던 그 기준 거리식은 안 맞아요. 지금 그냥 시중 교재에만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적으면 사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굳이 그거를 안 적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 나왔던 거는, 이런 문제 나온 거는 그런 걸 다 알고 낸 거예요. 그런 걸 다 모르면 이 문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뭐 그냥 전압별 유효거리 해서 넣으시면 대략 점수가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자, 1교시 11번 보겠습니다. 자, 전력 계통의 전압 무효 전력 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뭐 기본서 계통공학 쪽에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우리 계통공학 책에 보면 해서 조금 그래도 성의 있게 하려면 이 문제 자체도 25점으로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답안 쓰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장에 나와서 765, 345 송전단을 거쳐서 어디 345 변전소로 가고 거기서 또 154 변전소로 가서 배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345 변전소에는 뭐가 있어요? 블로 리액터가 있죠. 션트 리액터. 그리고 154 변전소엔 스타콘이 있죠. 그래서 콘덴서 있고 배전솔로 있고 중간에 뭐 주상 변압기들 있고 주상 변압기 거쳐서 380, 220 배전이 된다라는 전체적인 전압 계통이에요. 계통의 전체 전압 계통이고 이 중에서 전압 조정이 가능한 게 표시를 해줘야죠. 화살표로 발전기 있죠. 그리고 발전기에 있는 주변압기, 스텝업 변압기는 전압 조정을 안 합니다. 변압기는 ULTC에도 잠궈놓고 쓴대요. ULTC를 쓰더라도 잠궈놓고 전압 조정을 안 해요. 왜 발전소의 주변압기는 왜 전압 조정을 안 하겠어요? AVR이 있으니까 안 하겠죠. AVR. 여자기로 조정하면 되는 건데 여자기로 조정하지 무슨 변압기에 탭을 체인저해서 전압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표시를 안 하는 거고 345나 765 변전사의 주변압기는 X표가 화살표가 들어가야 되고 이 블로 리액터도 전압 조정 설비라고 봐야 되고요. 154 변전소 MTR도 전압 조정으로 봐야 되고 요 스타콘도 전압 조정 설비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주상 변압기는 NLTC이긴 한데 탭 조정을 하긴 하는데 무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얘를 전압 조정 설비로 보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구성도를 하나 그려주시면 좋고요. 이왕이면 이 구성도 자체가 우리 계통을 그대로 표현한 거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겠죠. 해서 무효전력, 전압하고 무효전력 조정 설비로 무효전력은 발전기, 조상기, 리액터, 콘덴서, SVC 같은 거 열거해 주시고 전압 직접 조정하는 애들은 변압기, ULTC, 뭐 SVR하고 이제 스텝 볼테지 레귤레이터라고 승합기예요. 우리 배전솔로 쪽에 보면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열거를 해주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뭐 동기발전기는 여자전력 제어해서 무효전력 공급 흡수한다 그러고 조성기는 동기조상기 같은 경우에 그 동기기를 영역률 운전하는 거죠. 영역률 운전해서 진지상 제어하는 거고 SBC는 사이리스터 제어하는 놈이고 SC는 뭐 전력용 콘덴서, 션트 리액터, 블로 리액터 그리고 ULTC 변압기 탭 같은 걸 이용해서 조정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어 방법도 찜찜하니까 제어 방법까지 좀 써주는 거죠. 뭐 개별 제어 1, 2, 3하고 협조 제어, 종합 제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만 언급을 해주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교시 13번. 자, 이번 시험에 KC 문제가 몇 개 보였죠? KC 문제가 몇 개 보였습니다. 자, KC 문제는 사실상 수험생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답안을 작성하기가 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KC 자체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 지금 이번에 나온 문제는 첫 번째는 배전선로 배선 규격이에요. 배선 규격은 KC에 온도하고 온도하고 전압 강화로 규격을 선정하는 걸 키워드로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온도면 당연히 온도는 저렴물 허용 온도 안에서 상시 허용 전류라든지 뭐 단락시 허용 전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범 답안도 보시면 KC 있는 내용에 저렴물도 뭐 허용 온도라든지 전압 강화에 대한 이야기 기준들 뭐 이런 거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배선 규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전선의 단면적 결정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허용 온도하고 전압 강화다 두 가지고 그 허용 온도 중에서 또 허용 전류 선전 시 고려사항 설명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넣어줍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KC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면 돼요. 이 내용도 보시면 그 안에 뭐 이거를 참조해라, 이걸 참조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실무할 때 보면은 뭐 단면적 계산하고 뭐 온도 보정 계수 넣고 공소 방법에 따른 또 계수 넣고 뭐 해서 실무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기는 해요. 이 문제는 사실은 해서 이 문제는 아마 접근하시기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또 반복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고 준비하시기에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저도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 때 뵙겠습니다.